스루풋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분기 정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론적인 측면으로 정리한 내용들을 좀 모아가지고 리비전 제로라는 그런 순서로 해서 이론적인 측면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또한 스루풋 회계에 궁금하신 분들한테 입문 과정은 좀 넘어서는 수준이지만은 좀 이해를 돕도록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거고요. 위에 이렇게 초진성이 폭발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론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스루풋 어카운팅에 대해서, 스루풋 회계에 대해서 제가 이 창시자인 이 유대인 골드렛 물리학 박사가 후학들이 뭔가 좀 더 자꾸 덧붙이는데 덧붙이지 말라 하는 그런 공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하면서 죄송하게 됐지만은 골드렛 박사님한테 여기다가 서스테이너밀이라는 거 앞에 좀 붙이고 뒤에다가 꼴이라는 거 하나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태그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면서 저는 스케tip시즘의 정신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원가 회계 손익 분석은 투명성 검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무죄로 판정할 수 있는 반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더 오히려 빚을 내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스루풋 손익이 가공비를 제품에 배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원가 회계와 결별하는 것이며 차별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스루풋 회계의 목표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입니다. 를 상승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지구 자원 등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경비까지 포함해서요. 재료비만이 아니고 동시에 기업의 수익 향상도 이룰 수 있다. 스루풋 회계는 그래서 ESG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회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장에서 원가 회계 손익 분석의 정신을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표현했고요. 이 드라마에서 나온 변호사들 또 이런 내용에서 이게 제목은 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여자 판사가 나오는 장면인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합리적인 의심의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유죄로 판정을 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이 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이란 가상의 투명성 법정은 만약에 법정처럼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승소해야 된다. 제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면서는 변호인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으로도 제가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원가 회계 손익을 스루풋 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사업보고서에 재고자산 주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데이터,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스루풋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공시되는 재고자산 명세는 기초재고, 기말재고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는 재고 흐름 명세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재고자산 명세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증감액은 기말재고에서 기초재고를 빼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말에서 기초를 빼는 거죠. 그리고 그 총 제조 비용을 이 제조 원가는 공개가 되지 않는데 그 총 제조 비용을 제조 원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화시켜서 총 제조 비용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 총 제조 비용은 역산을 통해 가지고 매출 원가는 원가회계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기말재고를 더한 다음에 기초재고를 빼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공비를 뽑아내야 되는데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를 우리는 총 영업비용이라고 그러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의 합이 총 제조비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끔 차이가 나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영업에 그 기타 비용까지 집어넣었다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 영업비용에서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두 가지로 디커플링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총 운영비용이 나왔으면은 가공비는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의 생산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성분에서의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초재고에서 기말재고를 빼는 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고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기말재고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로 그 증감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총 제조비용이라는 것은 투입 재료비에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원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 안에는 인건비와 경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서 뽑아낸 총 제조비용과 그 다음에 이 비성분,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비성분이라고 약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비성분에서 뽑아낸 총 제조비용이 일치해야 투명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루풋 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매출 재료비,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스루풋 손익의 그 기준이니까 생산 투입 재료비가 나왔으면은 거기다가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는 얼마에 상당하겠냐? 그러면은 생산 투입 재료비에다가 매출 원가를 곱한 다음에 제조 비용으로 나눕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총 생산량분의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외부에서 볼 때는 금액으로 보니 인식을 못하니까 매출원가 나누기 총 재료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총 제조 비용은 생산량을 비례해서 나오는 금액일 거고요. 매출 원가는 매출량에 의해서 나오는 게 되니까 생산량분의 판매량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루풋 회계는 제약이론 경영에서 나온 건데 이 constraint 제약이 스루풋과 인벤토리 재고를 지배한다. 가장 약한 그 고리가 전체의 고리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재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쌓인다. 제공품, 워크인 보통 프로세스에서 WIP, WIP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만큼은
이거는 생산 공정에 있는 거니까 생산의 책임인 거지. 이 제공품이 자꾸 쌓여서도 곤란할 것입니다. 납기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또한 재고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면은 영업이 질 거냐, 생산이 질 거냐, 물류가 질 거냐, 이렇게 크게 대별했을 때 물류가 스스로 재고 책임을 져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또 조직 생활할 때 물류 팀장을 해본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그 업무 분장상에도 그 표현이 재고 책임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보통 그냥 수불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럼 재고 책임은 누가 지는데? 라고 제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조직 내 감사회에서 허구한 날 물류 조직이 재고가 장부하고 현물하고 틀린다 해가지고 전임 이 팀장들이 오래 못 가고 그 다음에 허구한 날 이 감봉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책임을 지면서 그 대신 고난을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어, 고난이 있어야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간부가 되면서 당연히 배운 경영의 논리인데 책임만 지는 그런 조직 팀장이라면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이런 그 조직의 문제는 어떤 그 관료 조직이나 또한 정부 조직이나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양과 그 다음에 고난과 책임은 등가여야 된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회계 기간이 들어간 개념, 기초재고가 얼마 있었는데 원재료라고 한다면은 매입을 얼마나 했다,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얼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가 폐기될 경우도 있고요, 타개정 대체가 될 경우도 있고, 출고 그래서 출고에다가 폐기, 타개정 대체 이런 걸 합한 게 이제 출고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가 얼마 나온다. 이렇게 그 공시가 돼야만인 아마 그 투명성 법정에 무죄를 주장할 때 유용한 그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검증되는 그 비교 검증할 만한 그런 수준의 그 사업 보고서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매입액에 대해서도 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실무적으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 표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수주 산업에서 필요한 회계 기간이 적용이 돼야 하는 수주 잔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들은 일개 그 공무부 수준의 뭐 기간도 없이 총 계약액이 얼마인데 완성 매출된 것은 얼마고 기발 잔고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초 잔고가 얼마다, 전년도에 넘어온 게, 그래서 신규 계약이 얼마 됐고 완성 매출이 얼마다. 이 완성 매출은 수주산업에서는 그 손익계산서 매출액하고 일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말 그 수주잔고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에는 현재 현행법에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환입이라는 게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광의의 분식회계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평가 손실을 할 경우 취득 가격이 5만 원짜리인데 평가 손실이 5천 원이다 그러면은 장부 가격이 4만 5천 원으로 표시가 되겠죠.
반대로 평가 환입을 잡는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5만 원인데 평가 손실 환입을 5천 원 잡아서 장부 가격은 5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긴 화살 몇 단계 건너뛴 논리적으로 재고의 감소는 매출이익이 감소한다. 재고의 증가는 매출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외우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회계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어떻게 산출되는 거냐 그러면은 기초재고에서 제조원가를 더한 다음에 이건 총 제조비용이라고 인식을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기말재고를 뺍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7만 원에서 제조원가가 70만 원이라고 그러면 77만 원에서 4만 5천 원을 빼면은 72만 5천 원으로 이 매출원가가 증가를 해버리죠. 이 재고가 감소를 하면은. 근데 반대로 그 재고가 증가를 하면은 77만 원에서 5만 5천 원을 빼니까 71만 5천 원으로 매출원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을 잡았을 경우에는 매출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72만 5천 원이니까 27만 5천 원 매출이익이 나오고 평가 환입을 잡았을 때는 28만 5천 원의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 원 더 이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매출 이익을 감소시키고 평가 환입은 매출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에 의한 재고 자산 감소는 매출 이익 감소가 되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고 자산의 전반적인 증가는 실제 매출 이익보다 재고 이익이 더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평가 손실로는 이익을 줄이고 전체 재고 자산은 증가시켜 재고 이익이 더해지는 모순된 경영을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한 200년 되죠. 아주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를 연 거를 한 100여 년 본다 그러면은 이 모순된 경영을 계속 하는 것일까? 우리는 원가 세계의 모순된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으로 알고 이제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비성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기준 1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고, 기준 2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고, 기준 3은 전체에서 미착품만 제외한 거로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세 가지. 또 이 외를 벗어난 것은 뭔지 모르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주석 데이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원가에 접근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표기하는 방법 중 기업마다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카이어 홀딩스는 제 회사 이름입니다. 1인 기업입니다만은 기준 1을 제외한 다른 기준은 분식회계 코스메틱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총 제조비용 산출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석을 끝난 다음에 충분조건 논리에 의한 회계 투명성 입증 정리를 제가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개별 회사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뺄 겁니다. SA에서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교재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전 분석한 내용만 간단히 얘기하면서 시간도 좀 줄여서 좀 빨리빨리 시청자분들께서 핵심적인 내용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충분조건 논리라는 것이 만약 뭐뭐 하다면 그러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분식회계일 경우에 이제 반증을 해야 되는 거죠. 반증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르픈율 상승 역방향이면 어쨌든 오르든 내리든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를 기업이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이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가중 평균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확인은 분석자가 해야 될 성격이 아니고 회사가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단순 평균 가지고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평균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재고자산 흐름에서 매입액도 그 예를 들어서 그 원재료별로 매입액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상응한 또 그 구성품으로 된 그 제품이 원재료 포션이 그 뭐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원재료를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만은 최하 A, B, C 정도는 집어넣어 가지고 한마디로 뭐 볼트나트까지 이런 거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핵심 그 원재료 A, B, C 제일 많은 그 매입 비중이 있는 것들 그게 이제 그 대표성을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로 그 매입액을 알려줘야 됩니다. 매입액 곱하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원재료 단가 상승률을 곱한 게 가중평균 상승률이 되겠죠. 그거의 합이 회사 전체로 봐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고 제품에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 다 가중평균 데이터 확인을 해야만이 정확한 거고 외부에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잘 나가는 2차 전지 회사나 또 2차 전지를 만드는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 원소재를 또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이 영업 비밀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공개를 안 하는 그 업종들은 방위 산업은 그냥 패스가 되는데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하는 거가 허용이 되는지 회계 그 공시 기준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분석자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가 그 쉽지가 않다고 그런다면은 다른 증거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 다른 결과를 찾는다면은 근데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올 수 있지만은 수량도 우리 외부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감사하기 전까지는 회계 투명성을 투명하다, 분식회계다 이렇게 그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인이 그렇게 중요한데 외부 감사인들은 재고 자산을 좀 속된 말로 좀 비중을 높게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스르프 쪽에서는 재고 자산이 핵심적인 많이들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데 아마 제가 최초로 비유했을 때인데 주유소 습격사건의 그 유호성 배우처럼 나는 한 놈만 패 이거 한마디로 나는 재고 자산 한 가지만 가지고 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으로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왜 그 매출 원가를 하는데 원재료를 또 그 증감액을 거기다가 왜 또 애들을 시키냐 이거예요. 이게 뭐 모순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분식이라기보다는 성과를 왜곡시킨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분식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투명성 입증을 위한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가격 추이 앞장에서 연결되는 건데, 이것을 ESG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말을 붙인다면은 회사의 당연한 입증 책임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은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업보고서 주석 메뉴에 원재료 가격과 제품 판매 가격 공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품 매출 비중이 상당하다면 원재료 가격 추이에 상품 가격 추이도 추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품의 매출 비중이 한 50% 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추이에 상품 매입 가격도 넣어야 되고, 제품 가격 추이에 상품 매출 가격 추이도 넣어야 될 것입니다. ESG가 주주 자본주의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꾸려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음모론으로도 최근 거론이 됩니다. 또한 전체주의 성격으로 진단하며 이를 부드럽게 이유는 영성 전체주의에 빠졌다고 또 그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영어로 토탈리타리안이즘 이라고 얘기를 하고 TOC, 그런데 TOC도 전체적 관점의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TOC가 전체주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의미는 홀리스틱이라는 거죠. 전체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원가 회계가 그 부분의 합이 전체다 하는 토탈 그 합산의 규칙인 토탈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전체적이다, 전체적 관점에서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부분을 무시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떤 이 사회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곡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큰 그릇을 보고 홀리스틱하게 보고 접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렌 버핏동의 얘기를 스르폿 분석을 하면서 좀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번역상은 소득 조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분식 회계라고 표현해도 바꿔서 말해도 뜻은 통합니다. 소득 조작은 자본주의의 수치이며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추라. 이것이 워렌 버핏동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왼쪽은 그 원가 회계의 문제점인데 별도 그 학습용과 같은 성격으로 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익이란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매출이익이. 그 매출원가는 그런데 기초재고에서 총 제조비용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뺍니다.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바꿔서 총 제조비용에서 더하기 기초재고 빼기 기말재고니까 재고만 우선 재고 명세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 매출원가는 총 제조비용에서 기초재고 빼기 기말재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할 때는 마이너스로 표현되니까 매출원가가 실제 총 제조비용보다 더 작아지죠. 일반적으로 작아집니다. 이게 이제 진리냐 이거예요. 위의 산식이. 위의 산식대로 하면은 아까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기말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매출이익이 증가합니다. 기말재고가 감소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매출이익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재고의 범위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기업마다 다르다는 것이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원가 회계의 산식은 그게 이제 사실은 말하자면 수명이 다했다.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비와 고정비를 디카플링 한다. 매출 재료비가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고요. 운영비용은 고정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단순하게 매출액 빼기 매출 변동비를 빼면은 그게 스루풋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용은 원가회계 비용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고 회전율 WCAI 회전율은 바벨 전략으로서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는 그 목표면서도 극단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실무해서 그 이 판매 계획을 할 때 또 사례로 좀 소개가 될 것입니다. 또 좀 재미있어 보자고 원가 회계를 뚱보 회계로 비유하고 날씬 회계를 그 스루풋 회계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재고 자산의 증가를 이익의 증가로 인식하는 원가 회계는 악성 재고도 언젠가는 써먹을 거야 생각하고 뚱보 아줌마가 냉장고를 하나 더 사서 보관하는 심리와 같다. 운동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 패러다임에게 가스라이팅, 세뇌 당하고 있다. 가스라이팅을 저는 세뇌라고 그렇게 그냥 동일시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날씬 회계는 재고자산의 회전율 상승을 이익의 증가로 인식을 합니다. 단지 다이어트에서 체중만을 단순히 줄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운동을 안 하고 체중만 줄인다면 오히려 허약 체질이 될 확률도 있죠. 그래서 운동량에 필요한 적합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계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스루풋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리비전 제로 2023년도에 좀 이론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을 모아서 1차 어떤 그 교재 성격으로서 방송을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그 데이터들이 이론적인 측면들이 나오면은 정리해 가지고 리비전 1, 리비전 2 이런 식으로 가끔씩 교재 성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